만약에 우리가 게임하는데 진짜로 NPC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 속도가 무섭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강화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변화의 흐름이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저희는 좀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와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조교수 우충환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논문 이야기를 나눌 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이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재학 중인 김혜빈입니다. 네, 저는 학부 때는 생물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뇌과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같은 논문을 읽더라도 다른 관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키노 주챔스와 크리스토퍼 서머필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크리스토퍼 서머필드는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논문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 속도가 무섭죠.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알파고와 같이 이제 강화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 강화학습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유연하게 자기의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뭔가 이 강화학습의 다음 버전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바로 뇌과학과 생물학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here does value come from?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재적 가치와 동기를 지닌 인공지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이 NPC가 이제 넌 플레이어 캐릭터의 준말인데 이 NPC는 보통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 플레이어가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심어놓은 환경, 행동들을 이제 하면서 플레이어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NPC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금붕어한테 인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NPC가 어느 날 이 루틴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 NPC가 어떻게 자기만의 행동들을 획득해 나가고 또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고 또 자기만의 성격, 자기만의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이제 그린 그런 영화인데 이런 NPC가 사실 이 논문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의 인공지능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NPC가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NPC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강화학습이란 거는 저희가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이전트도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스스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강아지를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저희가 이제 처음 데리고 오면 막 훈련을 시키잖아요. 손 하면 손을 주는 그런 강아지를 또 훈련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려면 주인이 어떤 간식을 줘야겠죠.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손을 주니까 간식을 받네? 하고 점점 더 이제 손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에이전트라는 이 강아지가 보상에 의해서 손을 많이 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강화학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서머필드는 강화학습의 미래, 발전,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보상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상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강아지, 우리가 간식을 주면 이게 좋은 건지 우리가 말해줘서 아나요? 아니죠? 네. 스스로 알죠? 네. 스스로 알아요. 그만큼 이 동물들은 스스로 보상이 뭔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까지 안 가더라도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만 해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개발자가 뭐가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걸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바로 오늘 논문의 제목이죠.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아지 예시로 강화학습을 설명했던 것처럼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간식이라도 자기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플 때는 그 간식이 평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인공지능에서는 이 간식을 이 강아지 입장에서 항상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이 강아지 입장에서 이 간식의 가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치는 강아지가 판단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 논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보상의 가치를 결국에 자기의 상태, 자기의 내적인 상태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저자들은 항상성, 생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항상성과 그리고 뇌과학에서 근거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네. 논문을 읽으면서 항상성 강화학습과 또 뇌과학에서 있는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나요? 논문에서는 이제 항상성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성 강화학습이라는 걸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강아지가 이제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의 정도라는 걸 이렇게 2차원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보면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배가 부를 때와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최적의 상태가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말라지고 배고파지면 이 최적의 상태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텐데, 그러면 강아지는 계속 밥을 찾거나 물을 찾거나 해서 이 최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AI 안에서 구현을 해보자라는 게 항상성 강화학습의 기본 모티브입니다. 그 강아지가 더 배가 부르거나 너무 물을 많이 마셔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아지는 최적의 상태라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AI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뇌과학에서 좀 모티베이션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연구되던 내용들 중에서는 저희도 연구실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본넷 측 전전두 피질 쪽에서 우리가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항상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뇌가 하고 있을 때 정보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풍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집중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하시는 분들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상성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 속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구현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 동생이 되게 좋아해서 알게 된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 판타지 소설 장르의 달빛 조각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진짜 현실이랑 똑같은 게임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장치에 들어가서 뇌로만 접속해서 그 또 다른 세상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는 NPC들은 진짜 사람들처럼 자기만의 자아를 가지고 일정한 행동만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 논문을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런 진짜 실제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NPC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나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저도 굉장히 좀 흥분되는 이 미래의 어떤 인공지능 개발을 꿈꾸게 됐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봤던 효도리 같은 거나 혹은 이제 챗봇에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효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돌봄 인공지능 인형인데, 인형이 해주는 게 보통 뭐냐면 언제 약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또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로봇에게 굉장히 정서적인 애착을 형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센서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거의 400번 이상 쓰다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챗봇이나 인공지능 인형들이 개발이 된다면 얼마나 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물어봐드리고 굉장히 단순한 기능밖에 탑재가 안 돼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인형이나 챗봇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디지털 치료라는 이름으로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AI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 스피커라든지 나오곤 있지만 사실 저의 실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는 저는 로봇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특정 기능만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로봇이 점점 자기만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훨씬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사회에 정말 극도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저는 정말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의사결정과 또 안전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어쩌면 인공지능 발전이 좀 인간의 일자리를 뺏거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슈들이 되게 역사적으로도 좀 저는 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수업 중에서도 많이 배웠던 게 예전에 산업혁명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식 공장을 거부해서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거를 벌이셨다고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때에는 인간 사회에서 되게 역사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그 갈등이 조율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는 새로운 또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배워온 어떤 변화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앞으로 저희는 좀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정말 완전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는 정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약간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저희가 알파고가 바둑을 이세돌을 이기는 거를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 인공지능이 그렇게 저희 삶에 깊숙이 침투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정말 일자리를 빼앗고 이러고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걔네들은 정말 주어진 일만 할 수 있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아직.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저출생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에서 그 저출생 현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 현상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 먼 미래에 발전해서 그렇게 똑똑한 로봇들이 만들어지면 신체가 약한 고령층의 인구를 대신해서 힘든 일을 로봇이 또 해결을 해줄 수 있겠죠. 전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에서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동안 AI가 발전하는 부분들이나 내용들을 봐보면 항상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을 차용을 해서 발전을 많이 해왔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AI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해서 AI를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여러 영역들을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논문은 해답보다는 질문에 가까운 논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정말 저희에게 이제 새로운 관점과 어떤 새로운 질문을 열어주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와 인공지능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 읽고 정말 이 분야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가 뇌과학자로서 또 저희 연구실은 감정과 통증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뇌과학 연구실이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이 내재적 가치라는 문제는 이 몸의 문제와 또 인간 생명의 문제와 이렇게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듯이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해서 내재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또한 안전한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인공지능 연구를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재적 가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이 컴퓨터 과학자들의 질문이 오히려 인간에게 내재적 가치는 어디서 오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했고 저희가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